안녕하세요. 경영통계와 의사결정 과목을 맡은 한국외대 경영대학원 소속 이순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차로 통계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통계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리고 또 중요한 통계학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은 어떤 학문인가? 우리 아래 그림이 나와 있죠? 데이터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론이다. 고등학교 때 통계학을 여러분들이 이미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이미 접해서 익숙한 학문이기도 하지만 수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여기는 학문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통계학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데이터, 또 업무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데이터를 우리가 요약을 하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통계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경영통계학 점수라는 예제예요. 경영대학원에 등록한 학생들이 통계학 과목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기 초 통계학 담당 교수에게 작년 점수에 대해서 문의하였다. 매 학기 초에 학생들이 이런 문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통계학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점수는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궁금해할 때 담당 교수가 과제와 기말고사로 구성된 작년 학생들의 최종 점수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다음 최종 점수표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제목은 여전히 경영통계학 점수표, 점수들이에요. 그래서 숫자들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숫자들이 15개의 행과 4개의 열이니까 60개. 데이터라고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데이터라고 얘기하면 한국말로는 자료라고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와 한국말을 혼용해서 쓸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때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0개의 데이터가 보입니다. 아까 통계학이라는 학문은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정보를 우리가 얻고자 하겠죠. 60개의 숫자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얻고 싶습니까? 보통 학생들이 매 학기 질문하는 게 평균 점수예요. 그래서 60개의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점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알 수 있지만 요약된 정보를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학생들은 질문을 또 하는 거죠. 평균은 몇 점이었습니까? 평균은 우리가 그냥 관찰함으로써 얻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때 평균 구하는 공식 떠올려 보시면서 평균은 구하는 방법이 모든 데이터의 값들을 다 더해서 관측지의 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숫자를 얻고자 합니다. 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요? 알 수 있는 정보는 학생들이 간혹 가장 최고점은 몇 점이었으며 최하점은 몇 점이었는지도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숫자들을 관찰을 하면은 최고점도 보이고 최하점도 보일 거예요. 제 눈에 있는 최고점이 92점. 그렇죠? 관찰을 함으로써 우리가 최고점을 알 수가 있었고, 또 최하점은 53점인가요? 53점. 그렇죠? 우리가 수치로 최고점과 최하점은 단순히 관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나의 점수는 그러면 최고점과 최하점 이 정도의 범위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외에 또 어떤 정보를 학생들이 보통 질문을 할까요? 표준 편차라고 아마 고등학교 때 개념을 들어보셨을 텐데 간혹 표준 편차는 얼마였는지를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우리가 평균 값은 얼마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본
통계학 점수로 구성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은가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평균을 가장 먼저 얘기를 했고요. 평균은 다 더해서 아까 관측지의 값으로 나누면 72.67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영어로 평균을 mean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mean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 물론 평균을 mean 말고도 average라는 표현도 하고요. 우리가 영어를 굳이 통계학적인 한글 개념 말고도 영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는 소프트웨어를 쓸 텐데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있는 많은 함수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영어로 되어 있는 개념도 알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다 더해서 n으로 나눴더니 72.67이더라 라고 값이 나왔어요. 또 하나의 개념이 또 나와 있죠? 중앙값. 아마 여러분들이 중앙값이라는 개념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영어로는 median이에요. 그래서 median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앙, 정중앙에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60개의 데이터 값을 가장 작은 수치부터 가장 큰 수치까지 나열을 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그 값을 우리가 미디언 중앙값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우리의 데이터의 관측지의 개수가 60개, 짝수개이기 때문에 정중앙에 위치한 관측치가 2개가 되죠. 그래서 데이터의 수가 짝수개일 때는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은 가장 작은 숫자부터 가장 큰 숫자까지 나열을 한 뒤에 중앙에 있는 두 숫자를 꺼내서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그게 중앙값이 됩니다. 물론 관측지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면 우리가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나열을 했을 때 중앙에 정확하게 위치한 데이터 값이 있겠죠. 그 값이 중앙값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 또 중앙값 72.67과 72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중앙값과 평균값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다르다는 거 알았고요. 같을 수도 있어요. 추후에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알겠지만 중앙값과 평균값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경우에는 다른 경우고요. 요약 통계라고 우리가 이걸 명칭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데이터 60개 자체만으로는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60명 학생들의 경영통계 점수를 한 숫자로 요약을 한 것을 우리가 보통 평균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중앙값을 쓰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점수들은 평균 주위에 모여 있는가 또는 넓게 퍼져 있는가? 데이터 값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아까 우리가 계산한 평균은 해당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평균 또는 중앙값은 데이터의 중심 위치를 요약하는 것이지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통계학적인 개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는 range 해서 범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범위, range. 이것도 통계적인 용어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범위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통계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통계적인 용어 range, 범위의 definition, 정의는 뭐냐면 데이터의 최대값 빼기 데이터의 최소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최고점이 92점 있었고요. 그렇죠? 60개의 데이터 중에서 맥시멈 값 92점, 미니멈 최소값은 53점 해서 두 개를 차이를 내면 39점.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앞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60개의 데이터의 범위는
39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39라는 이 수치가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데이터들은 얼만큼 퍼져 있는가를 알려주는 좋은 정보가 되겠죠. 근데 아래 지금 분산과 표준 편차 두 개의 개념이 더 있죠. 분산, 영어로는 variance라고 해서 우리가 variance의 VAR이라는 이 용어를 따서 엑셀 함수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표준 편차, 영어로는 standard deviation이라고 해서 엑셀에서는 standard deviation의 STADEV를 따서 함수를 쓰기도 합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들은 들어보셨지만 계산하는 공식은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는 공식이 약간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학을 날마다 쓰지 않는 한 이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공식을 외우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분산과 표준 편차의 공식을 외우라고 제가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엑셀과 R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가 복잡한 공식을 계산하는 함수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범위, 분산, 표준 편차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데 이 새로운 개념들은 범위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데이터 값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수치로 측정하는 통계의 양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와 분산은 추후에 해당 챕터에서 자세하게 의미를 다시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은 계산하기 쉬운 범위를 한번 이 범위를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는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같은 예제에서 질문이 지금 3가지가 보이는데요. 60점 이하 또는 80점 이상의 얼마나 많은 점수들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까 60개의 데이터를 우리는 빠르게 검토를 해야겠죠. 빠르게 검토를 해서 60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가, 80점 이상의 점수는 몇 개가 있는가, 일일이 다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첫 번째 질문에 답은 할 수 있지만 약간 번거롭게, 그렇죠?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점수죠. 그래서 A 학점은 몇 명이 받고 있고 B, C, D 학점의 비율은 얼마인가. 보통 상대평가를 할 때 학부생의 경우는 탑 10%에게 A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질문하는 게 탑 10%로 끊어지는 점수가 얼마인지를 보통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를 끊는 그 점수에 대한 통계적인 용어도 있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우리가 이해할 어떤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 기법인 히스토그램은 이와 같은 정보와 기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히스토그램 잘 아시죠? 제가 히스토그램 잘 아시죠? 라고 질문을 하면서 히스토그램이 그래프라는 걸 아마 모든 학생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히스토그램의 X축은 무엇이고 Y축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하게 되겠죠. 히스토그램은 보통 X축은 뭐죠? X축은 데이터 값이에요. 그럼 Y축은 뭐가 되겠죠? Y축은 빈도수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 히스토그램을 그린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X축은 데이터 값이고 Y축은 빈도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히스토그램 한번 보시면 여전히 그 60개의 경영통계학 점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래서 히스토그램 X축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영통계학 점수예요. 지금 영어로는 marks라고 써 있는데 경영통계학 점수예요. X는 경영통계학 점수고요. Y는 frequency, 방금 말씀드린 빈도수가 되는 거죠. 지금 막대 그래프가 보이죠? 이게 히스토그램인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점수의 분포도 알 수가 있죠. 50점 부근에서 최하점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고점은 이쯤 돼서 있는데 70점대와 80점대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분포가 되어 있구나 라고 한눈에 우리가 통계학 점수의 분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분포라는 통계학 용어를 썼는데요. 확률 분포는 통계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오늘은 확률 분포에 대한 통계학적인 자세한 개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분포를 알 수 있구나. 점수가 어떤 점수대에 가장 많이 학생들이 모여 있구나. 어디가 최고점이고 어디가 최하점이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분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히스토그램의 장점은 우리가 한눈에 분포를 알 수 있는 반면 단점이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의 단점은 뭐냐면 지금 이 막대가 일부 구간에 대한 빈도수를 카운트를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65점 이상, 75점 이하에는 몇 명의 학생들의 점수가 들어있는가, 그 점수의 개수를 센 뒤에 프리퀀시를 기록을 한 건데, 지금 인터벌, 이 구간, 인터벌 구간이 지금 12점, 65에서 75까지. 이 구간이요, 우리가 만약에 점수를 2점으로 우리가 구간을 나눈다면은 55점부터 57점, 57점부터 59점, 59점부터 61점. 좀 더 구간을 자세하게 나눈 다음에 그 구간에 대한 프리퀀시를 기록을 하면 히스토그램 모양이 전혀 다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단점이 이 구간, 인터벌의 width, 넓이가 이 넓이에 따라서 히스토그램의 모양이 많이 바뀐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엑셀이나 R을 통해서 데이터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는 것도 실습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의 예제를 더 볼게요. 하나의 예제. 또 데이터죠.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접하게 되는데 블로그 방문자 수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고요. 지금 2020년 12월 1일부터 지금 날짜별로 해당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의 수를 기록을 한 거죠. 데이터 자체만으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데이터는 총 31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 달간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기록을 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블로그를 운영을 할 때 이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 수치 제가 아래 기록을 했죠. 3,102명이라고 해서 평균적으로 해당 블로그는 약 3,000명가량의 방문자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방금 우리가 봤던 범위,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최대값 4,023명 그리고 최소값 2,198명 해서 그 차이가 1,825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운영자는 평균을 보고 내가 블로그의 평균은 5,000은 그럼 증가를 시켜야겠구나, 목표점을 정할 수도 있고요. 또 범위를 보고선 변동성이 굉장히 높구나, 또는 최대 방문자 수가 4,023이라는 이 수치를 기록한 날 어떤 글을 내가 블로그에 등록을 했는가, 과연 블로그의 방문자 수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또 알려고 하겠죠. 그렇죠? 최대값, 이런 경우에는 최대값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줄 거예요. 물론 최소값 2,198명이라는 수치도 2,198명을 기록한 그날 나는 어떤 글을 올렸을까? 왜 방문자 수가 왜 평균보다 훨씬 낮은가? 라고 분석을 하게 되겠죠. 지금은 제가 31개의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통계학의 기본 개념인 평균값을 계산을 했고요. 범위를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 말고도 이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보고자 할까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히스토그램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그럼 X축은 방문자 수의 어떤 구간들이 있을 것이고 Y축은 그것에 해당하는 빈도수를 기록하면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러면 방문자 수에 대한 분포가 앞서서 경영통계학 점수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분포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해당 데이터는 앞에 데이터와 제가 보여드린 그 경영통계학 점수의 데이터와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뭐죠? 그 차이는 시간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날짜. 방문자 수 자체만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시간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시간에 따라서 방문자 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방문자 수가 감소할 수도 있겠죠. 또는 시간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방문자 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느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히스토그램은 아니에요. 그런 그래프는 우리가 X축에다가 시간을 두고 또 Y축에다가는 방문자 수를 기록을 해서 시간에 따른 우리가 트렌드를 관찰을 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 우리가 트렌드를 관찰하는 다른 예제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주식 가격. 그쵸? 주식 가격도 시간을 X축에 두고 Y축에는 주식의 수익률이라든지 가격, 그 변동성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계열 데이터 자체를 분석하는 건 통계학 중에서도 상당히 고급 과정이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가 영어로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고요. 시간에 따라서 민감하게 변하는 우리가 트렌드를 관찰하고자 할 때 나타내는 데이터 유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통계학 개념이라고 해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는 모집단, 오른쪽에는 표본이라고 해서 또 제가 영어 population and sample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아마 모집단과 표본은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인지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래 제가 모수라고 표현을 했고요. 영어로는 parameter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통계량, 영어로는 statistic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모수와 통계량은 굉장히 중요한 통계학 개념이에요. 네, 이 중요한 개념이 모수는 모집단에 대응되는 개념이고 통계량은 표본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쉽게 모집단은 굉장히 큰 어떤 집단이고요. 표본은 그 중에 일부를 꺼내온 집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집단은 모수들을 갖고 있고 표본은 통계량을 갖고 있다. 이 두 개가 대응되는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그럼 왜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개념을 또 표본이라는 개념을 왜 배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통계적 추론을 우리가 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계적인 추론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statistical inferenc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위에 있는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추론은 표본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집단에 관한 추정, 그 중요한 개념이에요. 추정. 또 예측,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약간은 어려우면서 모호하게 통계적인 추론의 정의가 쓰여 있습니다. 그럼 앞서 보여드린 그림을 보면서 제가 예제를 뒤에도 예제가 더 나오겠지만 아주 쉬운 예제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간 소득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소득을 알고자 한다면 그때 모집단은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소득을 창출하는 국민이 되겠죠. 그게 모집단이고요. 그럼 표본은 뭐냐면요.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꺼내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소득을 알고자 할 때 우리가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시간과 노력과 비용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을 우리가 표본으로 꺼내서 그 표본으로 추출된 그 국민들의 연간 소득을 평균을 내므로써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집단 자체를 우리가 원래는 알고자 하나, 그렇죠? 모집단에 이때 제가 파라미터 모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때 나의 관심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연간 소득이에요. 그래서 평균 연간 소득, 그게 모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통계적인 용어를 쓰면은 모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평균이 궁금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노력과 비용 때문에 모집단 모두를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중요한 그 정보를 알고 싶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해서 모집단은 이런 특성을 가질 거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이 통계량의 하나의 예제예요. 제가 모수는 어떤 것들이 있고 통계량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후반부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겠지만은 하나의 예제가 모수의 하나의 예제가 모평균이고요. 통계량의 하나의 예제가 표본 평균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제,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소득, 연간 평균 소득을 알고자 할 때는 그때 평균 연간 소득이 모수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 그 중에서 일부를 추출했을 때 우리가 연간 소득을 그 일부 국민에 대해서 평균을 냈을 때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을 통해서 우리가 모수를 추정을 하는 과정을 통계적 추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모수에 관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 통계량을 우리는 사용을 하고요. 표본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집단에 관한 추정, 예측, 의사결정을 위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학을 우리가 접한다는 건 대부분 모집단의 특성을 알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핸들링하고 있는 데이터는 표본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인 추론의 두 가지 중요한 방법론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추정, 영어로는 estimation, 두 번째로는 가설, 검정, 영어로는 hypothesis testing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통계적 추론 방법이고 우리가 추후에 자세하게 배우는 챕터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예제, 방금 우리가 통계적 추론에 제가 연간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제는 굉장히 많죠. 첫 번째로는 2021년, 지금은 2021년이 다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우리나라에 태어난 신생아의 평균 몸무게를 조사하고자 한다 했을 때 모든 신생아를 조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임의로 표본을 추출한 뒤에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 대통령 선거는 예외죠.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가 종료되면 그 종료된 후에 투표용지를 우리는 모두 개표를 하게 되겠죠. 그 일부만 개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모두를 개표를 하는 걸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하게 되죠. 또 투표가 모두 종료되기 전에 투표를 한 사람들의 일부를 뽑아 조사하여 당선자를 예측을 할 때 우리는 출구조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의 경우는 모집단 자체를 우리가 조사를 하는 특수한 경우고요.
출구조사는 방금 말씀드린 일부를 추출해서 우리가 추정의 절차를 밟게 되겠죠. 세 번째, 시청률 조사도 전형적인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서 추정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TV 프로그램의 시청률 조사를 할 때 약 4,200여 가구에게 피플미터라는 어떤 기계를 설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4,200여 개 가구를 우리가 표본 집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기계를 설치한 그 표본 집단의 시청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모집단의 시청률을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통계적인 추론을 하는 예제들을 쉽게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통계 유형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기술 통계학.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기술은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영어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을 한다, descriptive statistic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통계학, 우리가 오늘 강의 앞부분에서 기술 통계학을 이미 접했습니다. 기술 통계학은 무엇이냐면 데이터를 편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고 설명을 하는 방법을 다루는 걸 우리가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고, 예제는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도표, 그래프, 수치적 요약의 예는 평균, 범위,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치적 요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론 통계학이라고 해서 inferential statistic이라고 부르는데, 방금 설명한 표본 데이터에 기초해서 모집단의 특성, 그렇죠, 모수라고 부르는 모집단의 특성에 관한 결론을 얻거나 추론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론을 우리가 추론 통계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배운다고 할 때는 크게 우리가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이라고 나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주차 1차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